구멍난 벼루. 글 배유한. 그림 서영아. 앞부분 이야기. 해남의 초의 선사에게 학문을 배우던 젊은 허련은 추사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려고 한양으로 찾아간다. 그러나 한양의 월성위궁 추사 선생의 집에서 만난 추사 선생은 허련의 그림을 보고 견문이 부족하다고 혹평한다. 허련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계속 사랑채에 머물며 청나라에서 온 서책들을 보고 견문을 넓힌다. 그러던 어느 날 추사 선생의 문화생들이 허련의 그림을 칭찬하면서 허련을 추사 선생의 제자라고 칭하자 추사 선생은 누가 자신의 제자라며 호통친다. 허련은 포기하지 않고 추사 선생을 다시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허련은 사랑채 마당을 쓸어놓고 우물로 갔다. 하루에 천물을 길어 연적을 채워놓고 아침차를 우렸다. 이른 아침에 서재가 차양으로 은은해졌다. 추사 선생은 무심한 척 허련이 우려놓은 차를 마셨다. 어르신 옆에서 부세 세상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부세 세상? 허련은 벌떡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추사 선생은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허련을 바라보았다. 저는 해남을 떠나올 때 이미 스승을 찾았습니다. 초해선사의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그림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셨으니 그것을 채우는 것도 어르신께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추사 선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허련을 쏘아보았다. 애당초 흔쾌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터였다. 허련은 개의치 않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추사 선생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러시게 자네는 자네의 스승을 찾게 나는 내 제자를 찾을 터이니. 대단히 아리송한 말이었다. 짧게 흘린 웃음소리도 아리송하긴 마찬가지였다. 제자를 찾겠다는 말이 제자가 될 만한지 두고 보겠다는 뜻인지 자네는 내가 찾는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지 허련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다. 답이 두려웠다. 한 잔 더 주게. 추사 선생이 차를 청했다. 순간 허련은 앞쪽이 답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얼른 찻잔을 채웠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추사 선생의 말이 그만 떠나게만 아니면 된 거 아닌가? 허련도 차 한 잔을 따라 마셨다. 향긋한 차가 매끄럽게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꼭 어르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허련은 월성위궁을 떠날 생각은 완전히 접고 아예 추사 선생의 자잘한 시중을 맡아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서재를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었다. 그러면 허련의 새 하루도 시작되었다. 사랑채를 청소하고 추사 선생의 붓을 씻어 말리고 먹을 갈았다. 얼마 안 가서 하인이 아예 허련에게 일을 미루어 버렸다. 추사 선생도 언제부턴가 허련이 월성이궁에 머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추사 선생의 독서량과 연습량은 실로 엄청났다. 부지런하고 열성적인 것으로는 누구에게 뒤져본 적이 없던 허련이었지만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추사 선생의 근면함에는 혀를 내둘렀다. 추사 선생은 획 하나, 글자 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는 연습벌레였다. 누구나 알아주는 대가가 되고서도 끊임없이 묻 명필들의 서체를 감상하고 연구하며 자기만의 서체를 만들어 나갔다. 스승의 문 안에는 배울 게 많았다. 허련은 우러르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 추사 선생은 무심한 듯이 책이나 화첩을 허련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허련은 그것을 황송하게 받아 꼼꼼히 읽고 살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뿐 추사 선생은 손님 누구에게도 허련을 제자라고 소개하지는 않았다. 허련은 혼자 있는 시간은 한 시각도 아껴서 책을 읽고 화첩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 여러 날 공들여 바위 틈에 자란 나무를 그렸는데
꽤 마음이 들었다. 마당에서 종이를 들고 그림을 말리고 있는데 뒤에서 추사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나무는 자네의 나무인가? 예? 자네의 정신이 거기 있는가? 나무와 바위 말고 뭐가 있는가? 뭐가 있나라니. 허련이 미처 질문의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추사 선생은 돌아서 가버렸다. 허련은 할 일 없이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공들인 붓질이었다. 그러나 기법만 있고 이야기가 없었다. 추사 선생의 그림처럼 그리는 사람의 이상이나 소망 같은 것이 없었다. 허련은 맥이 빠졌다. 나무나 바위가 아무리 진짜 같아도, 붓질이 아무리 펄펄 살아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다. 정신이라는 것은 붓끝의 교묘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그건 그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손을 타고 붓을 지나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허련은 절망감으로 괴로웠다. 내 내면의 깊고 그윽한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겠구나. 허련은 그림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 그리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나는 나무에 어떤 의식을 넣어 내 나무로 그릴 것인가? 어떻게 내 바위를 그릴 것인가? 이 모라는 내 모란인가? 아닌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새가 되어 날고 있는가? 허련은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다. 사물을 보고 앉아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물과 마음이 통하는 듯했다. 그림은 사물과 자신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월성 위궁에서 종이를 먹으로 채우면서 계절이 휙휙 지나갔다. 먹을 가는 시간은 마음을 닦는 시간이기도 했다. 먹물이 까맣게 벼루를 채우는 동안 마음 차분히 가라앉고 내면 깊은 곳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만 오롯이 솟아올랐다. 학문이 날로 깊어졌고 그림을 보는 안목도 높아졌다. 허련은 기쁨과 뿌듯함에 종일 쉬지 않아도 힘든 줄 몰랐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 괴로울 때가 더 많았지만 그 괴로움조차도 기꺼웠다. 자신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 괴로워할 줄도 몰랐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괴로움은 오히려 이제 눈이 뜨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아주 가끔이지만 추사 선생이 허련의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호된 악평을 들어도 허련은 행복하고 황홀했다. 어느 날 추사 선생이 물었다. 자네, 종효라는 사람을 아는가? 예, 해서체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이불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대서 이불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더군. 예, 그만큼 연습을 해야 대가가 되는군요. 뭐든 미친 듯이 하지 않고서는 큰 성취를 얻을 수 없네. 허련은 깊이 알아듣고 고개를 숙였다. 붓을 1000개쯤은 뭉뚝하게 만들어봐야 그림이 뭔가를 알게 될 걸세. 추사 선생이 흘리듯 말하고는 돌아서 갔다. 허련은 몽당붓을 들고 물끄러미 보았다.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더 뗀 것 같았다. 1000개 넘어 붓이 다르면. 허련은 쓰고 또 썼다. 그리고 또 그렸다. 추사 선생이 행장을 꾸렸다. 멀리 문경에서 비석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벌써 여러 번째였다. 추사 선생은 종이와 먹을 들고 방 안에 앉아서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깨진 비석 한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멀다 않고 찾아가 거기에 쓰인 글자를 탁본해왔다. 그러고는 옛 책들을 뒤지며 그 서체를 연구했다. 젊은 날에도 부친의 부임지에 다니러 가서는 그 지방의 산을 헤매며 비석들을 탐색했다고 들었다. 비석에는 수백 년 전의 다양한 서체가 쓰여 있기 때문이었다. 서둘러 떠나는 추사 선생의 발걸음이 청년의 걸음보다 힘차고 가벼웠다.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 표정 또한 청년 이상이었다. 이번엔 또 어떤 걸 찾아오실까? 돌아오면 아마 또 며칠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을 게 분명했다. 허련은 추사 선생이 없는 동안 서재에서 추사 선생의 글씨와 그림들을 다시 살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였다. 추사 선생은 풍경을 그려도 단순히 실제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었다. 마음속에 꿈꾸는 이상과 의지,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에 담아냈다. 성근 나무숲 아래 뒷불로 지붕을 엮은 고적한 정자와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그리고 그 뒤로는 먼 산을 은은하게 그리면 놀랍게도 그 속에서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살고자 하는 선비의 소망이 읽혔다. 낮은 언덕에 몇 그루의 고목과 그 옆에 허물어질 듯 서 있는 작은 집을 보고 있으면 세속이 한없이 작아지고 우주의 섭리가 온 세상에 내려와 앉은 듯 했다. 그림을 그렸는데 시가 읽히고 글씨를 썼는데 세상이 그려졌다. 어느 획에서, 어느 나뭇잎에서, 아니면 어느 산자락에서 그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붓질이 산자락을 흐르며 힘을 더 주고 덜 준 흔적만으로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허련은 탄식을 했다. 허련은 화첩에서 배운 필법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험을 해가며 나름의 붓질법을 만들어 나갔다. 수십 개의 붓이 뭉뚝해졌다. 날로 부드러워지는 봄산을 그리느라 열중해 있는데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드니 추사 선생이었다. 허련이 일어나려 하자 추사 선생이 말렸다. 그냥 계속하게. 허련은 진하게 간 먹을 마른 붓에 듬뿍 찍어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가볍게 긋다가 슬쩍 눌러 긋다가 하며 산의 능선을 표현했다. 바위는 짙고 마른 먹으로 그려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물씬 냈다. 나무 껍질 또한 물기 없는 붓으로 건조하게 찍어 까끌까끌한 질감을 살렸다. 추사 선생이 신음을 내뱉었다. 허련히 돌아보니 추사 선생이 체면도 있고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림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입술 사이로 탄식이 새어나왔다. 건조하기는 마치 가을바람과 같고 부드럽고 윤택하기는 마치 봄비와 같구나. 줄기는 힘이 있고 잎은 생명력이 넘쳐. 허련은 추사 선생의 칭찬에 으쓱했다. 먹이 몹시 진하구나. 예, 물기 없이 마른 붓을 썼습니다. 진한 먹에 마른 붓이라. 뚜렷하면서도 깊은 분위기를 내는구나. 달을 그리거나 경계를 표현할 때에도 이런 붓질을 사용합니다. 이런 붓질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냥 제가 본 느낌들을 표현해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추사 선생의 눈이 살짝 커졌다. 계속해보아라. 허련히 붓을 들어 이번엔 잎 달린 작은 나무 몇 그루를 그렸다. 추사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붓을 들었다. 허련히 종이 한 장을 깔아 사방을 눌러 추사 선생이 그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 추사 선생은 먹을 찍어 조심조심 붓질을 했다. 힘 조절에 신경을 쓰느라 손등에 핏줄이 섰다. 추사 선생은 수없이 내리고 종이 한 장을 다 채웠다. 허련히 다시 새 종이를 깔았다. 추사 선생이 이번엔 가로로 선을 그었다. 가는 선, 굵은 선을 번갈아 그리다가 사선으로 짧은 선들을 무수히 그었다. 둥근 선으로 한 장을 또 채웠다. 추사 선생이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이게 바로 초묵법이구나. 초묵법이요? 마르고 건조한데 윤기가 있어 보이는 붓질. 오랫동안 풀지 못한 것을 오늘 자네한테 배우는구나. 추사 선생의 얼굴에 환희가 차올랐다. 초묵법. 허련은 자기가 먹을 쓴 방법이 그것인 줄 몰랐다. 추사 선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 뒤로
추사 선생은 찬수화를 그릴 때 이런 붓질법을 즐겨 사용했다.